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낮에는 좀 덥기는 한데 밤 되면은 선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초가을 날씨 같기도 하고 이런 날씨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뭐 비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중반에는 조금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우리 증시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증시가 조금 부진했죠. 근데 지난주는 나스닥 기준으로 봐도 한 주 동안 한 2% 정도 올라가지고 나쁘지 않은 증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항상 그 어떤 증시 기업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절대적인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뉴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항상 뭐 bad news is good news 뭐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다. 왜냐면 저희가 2주 전 정도로만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이제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에 미국의 국채그 발행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거 금리가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있었고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증시는 영향 받았었고요. 지난주는 좀 보면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좀 보면은 소비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했는데 지금은 뭐 실적이 괜찮은 데도 있고 안 괜찮은 데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좀 보면은 하반기에는 좀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소비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봐라.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거 뭐 지금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소비도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증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지난주에는 보면은 고용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증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주거비 잘 안 떨어지고 고용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이거 코어 인플레이션 잘 안 떨어지네. 이게 지금 저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은 화요일이었죠. 이제 뭐 졸트 채용 공고 요거 나온 거 보면은 800만 대가 났습니다. 800만 건 후반대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한 945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상보다 굉장히 안 나왔네. 아마 60만 건 정도 안 나왔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고용 지금 조금 식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조금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수요일 날 ADP 고용 변화 나왔는데 ADP 고용 변화는 사실 조금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민간에서 조사하는 거 보니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트렌드는 화요일 날 졸트 고용지수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이후에 ADP 고용 변화가 17만 7천 건이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19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봐라.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증시는 오히려 조금 더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증시의 이제 경제 지표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18만 7천 건으로 예상치인 17만 건보다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3.8%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3.5%였으니까 예상치보다 0.3%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조금 환영을 했던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이 생각보다도 안 좋으면서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 그래도 계속 이어질래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굉장한 강세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일단은 하락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들도 들어보시고요. 한번 이제 갖고 계신 종목들 잘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중국의 부동산 이야기는 뭐 이것저것 말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 마치 리먼 사태라든지 중국이 뭐 망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냉정한 투자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사태가 왜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흐름이 갈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좀 냉정하게 중국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국 내에서 언론 좋지 않지만요. 저희는 투자자니까 중국이라는 것들 뭐 그런 감정들 좀 벗어버리고 어떻게 중국 증시 투자해야 되나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부동산 사태가 왜 발생을 했느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중국은 2018년도부터 디레버리징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정책이 결국 뭐냐? 레버리징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과열을 다운시켜야겠다. 이게 이제 기조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국하고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상해 같은 경우에도 뭐 웬만한 집이 막 20억 넘어버리고 그 당시에 강남에 이제 잘 나가는 곳이 한 10억 정도 했었으니까 2배 정도씩 차이가 났으니까 엄청났었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과거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한 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과열을 조금 진정시키고자 3 레드라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3 레드라인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이제 그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이 70% 미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순부채 비율 이게 100%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금 단기채 비율이 1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현금 많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자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모두 충족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린라이트인데 그린라이트 경우에도 부채 증가율이 15%로 한정됩니다. 근데 이 세 개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레드라이트예요. 그래서 부채를 그 해에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동산 기업들이 너무 부채를 일으켜서 레버리징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 3 레드라인 정책을 편 후에 이제 그 부채 증가하는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바로 보면요. 현저히 자금 조달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을 딱 피다 보니까 지금 레드라인에 레드라인에 들어가는 애들은 얼마나 되고 오렌지, 옐로우, 그린 딱 추측하다 보니까 21년도에는 레드라인에 들어가는 게 한 21개 정도 이제 기업이 됐다라고 하면은 22년도에 30개 기업으로 늘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해서 디레버리징 정책을 폈다는 것은 부동산을 더 이상 활황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정치국 회의라든지 양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부동산은 집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살기 위한 거주의 목적으로만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사들의 이런 자금 조달책을 막아놨죠. 이제 너네 자산 건전성 좋지 않으면 이렇게 너네 자금 조달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레드라인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그 부동산의 디폴트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조달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집을 사는 사람들로 받는 그 50% 정도 비중이 되는 게 그 선수금이에요. 이 선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이랑 이제 부동산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다음에 뭐 1차 시기에 얼마 내고 2차 시기에 얼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였다 보니까 한 번에 내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내는 것도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내겠죠. 그래서 분양 선수금을 내는데 개발사들은 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니라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들이죠. 이 분양인들로부터 받은 이 선수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놨다가 이제 시공사로부터 계속 이제 공사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했었냐? 분양인이 선수금을 주면 개발사들은 이걸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지 않고 은행이랑 결국에는 짝짝꿍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에스크로 계좌에 잘 넣어놓지 않고 이 돈으로 또 새로운 토지 사용권을 매입을 해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매입을 해서 신규 분양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분양인이 들어와서 또 선수금을 내겠죠. 그럼 그 선수금 가지고 계속 토지를 사서 분양을 하고 토지를 사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2018년도부터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면서 2021년도 8월부터는 에스크로 계좌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은행하고 너네 짬짬이 해가지고 에스크로 계좌 이러는데 이거 안 돼. 규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끌어일으키지 못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발생을 한 게 뭐냐면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계속 분양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분양인들은 돈을 다 낸다고 했잖아요. 돈을 다 내놓고 이분들은 착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 보니까 저거 내 건물인데 갑자기 멈춰버렸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터진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보이콧 사태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계속 분양을 못 해가지고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넣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개발사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도 안 오르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지. 그리고 자금 조달은 못하지 하다 보니까 그냥 준공 자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돈을 갚는 이제 분양인들, 대출을 갚고 있던 분양인들이 화가 나서 전국적으로 나 대출 못 갚겠다 하고 이제 보이콧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긴급하게 지방 정부들도 이제 펀딩을 조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개발사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개발사들 이제 준공만은 확실히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인도 보장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터진 게 이번에 컨츄리 가든 사태예요. 지금 헝다랑 컨츄리 가든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조금 별개로 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이제 그 디레버리징 정책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헝다 같은 기업들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헝다는 에버가든이죠, 영어로는. 이 헝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어요.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했고요. 레버리징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 헝다가 부동산 개발 기업인데 OTT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전기차에도 손을 대고 있었고 은행까지도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은행까지 손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에스크로 계좌 짬짬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레버리징 너무 많이 키웠는데 3 레드라인 정책 딱 시행하니까 바로 걸려버렸겠죠. 그래서 헝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걸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컨츄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부채만 해도 헝다는 부채 비율이 120% 넘어버렸었거든요. 근데 헝다 같은 경우에는 헝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컨츄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됐어요. 이게 4에서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건전성도 괜찮은 기업이었었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준공률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하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범생처럼 착실히 진행을 하던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제가 그 컨츄리 가든이 디폴트가 나기 전까지의 중국 전국으로 봤을 때 준공한 것들을 보면요. 지금 컨츄리 가든은 70만 채를 제공을 했어요. 지금 2위가 한 40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엄청난 양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준공을 다 해주다 보니까 유동성을 다 끌어서 했겠죠.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시키는 짓은 다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위기가 디폴트 위기가 도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 헝다랑 컨츄리 가든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싫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살리거나 이 디폴트 사태를 해결하거나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완화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중국의 이제 그 부동산 디폴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언론, 한국의 언론이라든지 해외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 심각한 사태는 맞는데요. 이게 리먼 사태로 확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오버한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경기 회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 꾸준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다 보니까 좀 언론 기사화가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과거에 2018년도에 디레버리징을 시행한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에 규제가 들어갔을 때요. 이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나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집을 한번 샀다 판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첫 주택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첫 주택이나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사는 데는 당연히 혜택이 많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LTV 비율이라고 하죠. 그 비율 자체, 그러니까 론 투 밸류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 자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을 샀다 파는 사람들도 지금은 다시 무주택자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별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8월 30날 광저우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정책 시행하겠다.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주택자 인정기준 완화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컨트리 가든이 광저우 기업이에요. 그래서 광저우시에서 먼저 시작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30일 날 선전에서도 나왔고 31일 같은 경우에는 중산시, 우한시, 샤먼시 이런 데서 다 나왔어요. 샤먼시는 뭐 9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9월 7일 날 시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초로 잠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중앙정치국 회의를 할 때 중국 정부에서 항상 이제 그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거다 이렇게 뭐 문구를 꼭 넣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뭐 지원을 해가지고 활황을 다시 이끌겠다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완화를 해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LPR 금리 이제 그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하죠. 이게 5년물이랑 1년물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나오면서 그 MLF라고 하는 이제 그 유동성 지원 창구에 대해서 금리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 금리도 그러면 LPR 금리도 많이 낮추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짜잔 나왔는데 서프라이즈하게도 1년물밖에 안 낮췄습니다. 5년물은 안 건드렸어요. 이 5년물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장기물이 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LPR 금리 5년물이 주택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낮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계속 대출 지금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은행은 예대 금리가 안 좋아지거든요. 예대 마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이제 뭐 떨어지고 뭐 이제 대출 금리도 떨어지니까 결국에 그 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은행의 그 마진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LPR 금리 5년물을 급격하게 굳이 낮추면은 은행의 어떤 수익성이 너무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할 때 LPR 금리 5년물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은행에서 정하는 건데 이게 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이 플러스 알파 부분을 낮춰줬음 하는데 이걸 LPR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낮춰버리면 요것도 낮출 여력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금리를 낮춰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미 나가 있는 대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행에 수익성을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조금 자금 조달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좀 이런 식으로 풀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거 봐라. 역시 리먼 사태처럼 이거 파생적으로 다른 데로 퍼지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실 대출 있잖아요. 부실 대출의 비율은 2020년대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손 충당금, 그냥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못 받을 돈 같은 거. 저 그냥 상각해버려. 그냥 저거 못 받는 돈 치자 이런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그 적립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금이라든지 이런 보유량들이 조금 괜찮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산 건전성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제 수익성이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은행 위기로 퍼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 상품 요새 이제 그 쭉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환매 중단 이슈 이런 것도 결국에 이거 퍼지는 게 리먼 사태처럼 파생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중국의 신탁 상품이 그 시장이 커진 거는 맞는데 이게 최소 가입 요건이 한국 돈으로 하면은 1억 7천만 원에서 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자산가들만이 좀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신탁 상품 자체가 그 기업, 상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액 자산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대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액 투자자의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요. 2018년도에 이제 그 디레버리징 정책을 피면서 부동산 투자는 계속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 상품 내에 부동산 비중은 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트리가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채권에 대해서 유예하는 것이 지난주 원래 수요일 목요일인가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금요일 밤인가로 미뤄졌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 오전인가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고비는 조금 넘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직접적인 유동성을 투입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규제했던 것들을 풀어주면서 어느 정도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조금 조용해질 만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중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은 조금 접어두고 투자자로서는 한번 밸류에이션상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찌 보면 이것도 중국 얘기랑 근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한 가지 재밌는 게 브릭스에 대해서 브릭스가 지금 확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브릭스가 6개 국가를 더 가입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브릭스에 대해서 이게 뭐 연합회 이런 얘기도 저는 생각 못 했었고 그냥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때 브릭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만나서 회의를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요번에 좀 놀랬던 것이 6개 국가가 가입을 했는데 그게 다 중동 국가였었고요. 산유국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가 왔었는데 재밌는 것은 요번에 가입한 6개 국가 중에 절반 정도는 미국이랑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브릭스를 한번 보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딱 그냥 멤버만 봐도 미국이랑 지금 서방 세계랑 조금 갈등이 있는 뭐 이런 데라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이제 신냉전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먼저 어긴 거는 나토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토가 어찌 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계속 입김을 이제 넣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브릭스는 사실 시작부터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게 초패권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 어찌 보면 그냥 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제일 큰 형이 있는데, 지금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뭡니까? 이 브릭스가 신흥국이에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떠오르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잘났어요. 어찌 보면. 지금 러시아랑 중국 정도만 서방 세계에 대한 견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다시 재임되면서 오히려 지금 서방 세계랑 우리 관계 좋아져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입지가 제일 좋아졌는데, 지금 나토에 가입된 건 아니지만 어쩌면 미국 쪽이랑도 그리고 중국 쪽이랑도 가까우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이번에 좋은 입지를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브릭스가 쉽게 단합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어찌 보면 반서방 세계, 그리고 이제 반 나토, 그리고 G7,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6개 국가가 조인을 하면서 이제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은 전 세계 인구의 46%가 브릭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배 정도 늘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그러니까 산출량의 43%를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에서 산율 이제 내놓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원유가 이렇게 43%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 산출량의 43%를 이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와, 이거 달러의 패권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거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때 그러니까 그 원유 가격을 달러로 결제를 하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축 통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전 세계 무역량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고 해서 달러의 패권이 움직인다? 요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중국이 계속 추구하고 있던 그 원유 결제, 그래서 상해에 이제 그 거래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선물 거래소. 그래서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움직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의미가 조금 있어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자꾸 움직이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은 이제 뭐 자급이 다 되고 이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원유가 중동이 미국에 있어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해서 좀 살짝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가 지금 달 남극에 최초로 착륙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그 화성이라든지 이제 더 깊은 우주로 나갈 때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직 발견을 하진 않았고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추측이 있는 상황이라서,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에서 보내서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도가 과학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또 보니까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관측선을 또 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브릭스의 인도도 뭐 한 주축이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우주 쪽에도 같이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면서 같이 뭐 좀 협력해보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남극 착륙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과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 경제도 많이 올라오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봐서, 투자 측면에서도 저희가 뭐 인도 주식을 개별적으로 뭐 이제 곧 연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거는 아니니까 지수 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제가 그쪽은 아직 뭐 스터디를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도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오늘 스터디 해보고 제가 또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거의 이제 뭐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뭐 활기찬 월요일에 시작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요새 지난 주말에 또 이제 처음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맛있는 하이볼은 처음 마셔본 것 같은데, 하이볼에 빠졌어요 요새. 그래서 그냥
하이볼을 집에서도 좀 만들어 먹고 있는데 저는 하이볼 한 잔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